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데요. 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번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굿스테이지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네. 굉장히 지금 어리다면 어릴까 젊은 연령인데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네. 가지게 되셨다고 하셔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늘 이제 네. 인터뷰를 한국에 나오신 김에 좀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가르치는 거를 이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연주를 하면서 살 수도 있고 가르치면서 살 수도 있고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할 수도 있고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앞길이 펼쳐졌는데 이렇게 가르치면서 활동을 하게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티칭을 시작한 거는 저의 선택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제가 저희 옛 교수님의 조교로 저희 학교에서 시작할 기회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우연의 기회가 사실 저의 갈 길을 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티칭을 시작하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배운다는 거를 느꼈고, 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이게 앞으로 연주 생활을 위해서도 나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많이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계속 매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티칭을 하시면서 결국은 가르치는 길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군요. 네, 예. 왜냐면 티칭을 하면 제가 겪었던 문제들을 그 친구들도 똑같이 겪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보람도 느끼게 되고, 사실 연주자의 그 길도 항상 이 과정의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좋은 일 같아요. 아주 좋은 길이 이제 앞에 왔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그것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난 거는 이제 오늘 리사이트를 하시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아주 네. 작은 홀에서 2개의 리사이트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 이틀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조금 달라요. 어떤 곡을 연주하시고 그 곡들을 연주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 레퍼토어를 택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일단 2월 12일은 라이올 아트홀이라고요. 이제 한 60석 정도 규모에 되는 작은 홀에서 살롱 콘서트를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13일은 이제 분당의 TLI 아트센터에서 독주회를 갖게 됐어요. 일단 프로그램은 12일 날은 좀 가볍게 포레 바이올린 소나타 그리고 크라이슬러의 3곡 가장 유명한 3곡을 연주하고요. 한 45분 정도. 그리고 TLI에서는 이제 포레 소나타가 2부로 들어가고 앞에는 비엔나 정통 고전인 슈베르트 그리고 비니압스키 파우스트 판타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포레가 2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12일 살롱 콘서트는 이제 살롱 콘서트가 사실 더 힘들거든요. 이제 관객들과 더 가까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저한테 포레 소나타는 좀 사랑과 같은 곡이에요. 약간 따뜻한 봄날에 사랑과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었고 또 이제 비엔나와 사랑을 생각하면 크라이슬러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가장 비엔나스러운 곡 3곡을 보여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13일 TLI 아트센터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비애니스트 작곡가라고 여기는 슈베르트의 초기 작품 슈베르트 소나타 그리고 비니압스키 파우스트 판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정말 다양한 드라마틱한 색깔이 많은 곡이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포레를 다시 한번 연주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이틀 동안 굉장히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리사이트를 하게 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번 리사이트의 주제는 사랑. 네, 아무래도 가장 모든 사람들이 네.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네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뭐라 그러지? 지금 사실 겨울이지만 입춘이 한국에서 벌써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봄을 여는 레퍼토리로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그래서 관객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유학을 10대 때 가셨잖아요. 바이올린을 시작하고 유학을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안 가고 가게 된 어떤 그런 동기들, 어떻게 바이올린 시작했는지, 또 유학을 왜 일찍 가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요. 바이올린은 제가 만 4살 딱 됐을 때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셔서 항상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 밑에서 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바이올린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뒤로 뭐 안 하겠다는 말은 한 적 없고요. 예. 네, 그리고 바이올린 소리를 제일 좋아했고요. 악기 중에서도 예. 아직까지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원예고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우연찮은 기회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한 달간 이제 유럽 캠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한 달간 지내면서 주변 뭐 문화 생활도 들려보고 사회 분위기도 보고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유럽 정통파 그리고 그 플레잉 스타일 사운드 이런 걸 항상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을 겪고 난 후에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돼서 네, 비엔나로 가게 됐습니다. 이미 10대 때 취향이 굉장히 뭐라 그러지? 강렬하다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어떤 길에 대해서 굉장히 보통은 이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 스타일도 좋아하고 유럽 스타일도 좋아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게 나야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부터 나는 쭉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가겠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릴 때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는 전혀 없고요. 그냥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교수님은 사실 이제 줄리아드에서 공부하신 정통 미국파였는데 너무 많은 걸 배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음반을 듣는다 하면 저는 항상 이제 뭐 프랑크 페터 찌머만이나 뭐 길샴이나 뭐 이제 뭐 안네 소피 모터 이쪽 유럽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클리어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와, 이제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도 이제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어릴 때에 그렇게 외국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아주 어릴 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뭐 사춘기를 조금 지나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아마 만나실 텐데, 뭔가 유학을 올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와야 하는지, 유학을 왔을 때 사실은 음악을 가지고 성공이나 실패라는 단어로 가늠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면은 조금 더 즐겁게 자신의 음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음악하는 후배들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유학생이었고 제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도 많은 친구들을 봤고, 근데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이제 외국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외국 생활에 금방 적응해서 많은 걸 빨리 받아들인 친구들, 아니면 이렇게 한국 친구들과만 모여다니면서 굉장히 수줍어하는 친구들. 근데 이제 제가 유럽에서 유학도 하고 사회생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은 좀 오픈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 의사 표현도 잘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오픈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유학의 길이 어렵고 힘든 건 당연히 알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어를 잘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해야 하지만 그 본인의 자신감의 문제거든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다들 어려워하니까 외국어 공부를 미리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두려워하지 말고 틀리더라도 네, 조금 당당하게 가서 뭐 틀리면서라도 할 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딪혀가면서 네, 유학 생활을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이제 4살 때부터 뭐 최근까지도 계속 바이올린의 선생님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상희 선생님의 바이올린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남겨준 선생님,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한테는 어떤 좋은 점을 배웠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는 어떤 것들을 배웠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좀 기억나는 선생님 얘기들이랑 에피소드를 좀 듣고 싶어요. 아주 솔직하고 공평하게 한 분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 제가 이제 4살 때,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5살 때 시작해서 거의 뭐 25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이성주 교수님, 이제 미국 줄리아드에서 도로시 딜레이 제자로 정통 미국파로 공부하신 분한테 7년간 배우면서 기본기를 굉장히 탄탄하게 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엔나로 간 후에는 에드워드 징코프스키라고 그 폴란드, 폴란드에서 네. 영웅 바이올리니스트처럼 대접을 받으신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카라얀이 지휘할 당시 베를린 필하모니 단원이셨던 분이세요. 그분한테 이제 배우면서는 정말 이제 제 음악, 제 색깔을 찾도록 항상 허용해 주셨고, 항상 너의 탤런트를 잘 사용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대에서 독립적인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저한테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고, 그분과 또 한 7년간 공부한 다음에는 제가 모스크바로 잠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르게이 크라프첸코 교수님과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완전 러시아 스쿨 레오니드 코간의 마지막 제자시고 아시스턴트셨고 정말 정통파 러시아였거든요.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다, 연주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소되지 않은 갈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크닉이었나요? 아니면 조금 더 뭐 패셔닛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표현력이겠죠. 근데 그 표현력의 사실 기본은 테크닉이잖아요. 그쵸.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정말 간절했고, 마침 교수님을 만나 뵈서 모스크바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고 뭐고 다 버리고 2년간 혼자 독서 공방하면서 배웠는데, 그래서 정말 활 긋기부터 다 처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2년이 당시는 힘들었지만 그 2년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고, 또 나이 들어서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 많은 과정을 다 그 시기에 맞게 도와주신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비엔나에 있지만 굉장히 어떤 러시안 주이시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러시안 바이올리니스트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비엔나에 있으면서 뭐 슈베르트 지금 준비하셨고 레퍼토어로 또 뭐 모차르트도 많이 할 거고, 그런데 비엔나에서 바이올린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프랑스에서도 할 수 있고, 대개는 이제 투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랜 시간 이제 비엔나에 있으시게 될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비엔나만의 독특한 어떤 음악적인 그 매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비엔나라는 도시가 모든 작곡가들이 한 번씩 거쳐간 도시잖아요. 그래서 비엔나만의 매력은 정말 길 건너다가
옆 건물을 딱 봤는데 이곳에서 슈베르트가 살았다. 저곳에서 베토벤이 심포니 9번을 작곡했다. 그래서 이런 작곡가들의 발자취가 살아있는 곳이 비엔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굉장히 잘 보존돼 있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들만의 이제 비엔니스 음악, 비엔니스 사운드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전통 계승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비엔니스 사운드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렵네요. 한마디는 세 마디 정도? 그러면 일단 봄 향기 같고 네. 반짝반짝거리고 맞아요. 부드러운 사운드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렵나요? 아니요. 비엔나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무슨 비엔나에 있는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러면은 앞으로 살면서 조금 더 내가 더 연구하고 싶은 작곡가나 그런 음악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네. 많은 곡을 했지만 하지 못한 곡이 사실 더 많잖아요. 네. 그리고 했던 곡이라도 이제 조금씩 더 알고 접하면 새롭고, 네. 또 어느 시기에 연주하느냐에 따라 또 새롭고, 네. 누구랑 연주하느냐에 따라 또 새롭고 해서 그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작곡가나 어떤 시기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 거에 네. 관심이 많으신 거군요. 보통 바이올린을 안 하는 시간에는 무슨 일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세요? 취미? 예. 사실 요즘은 이제 티칭하는 시간도 많고요. 또 제가 음악제를 기획하고 주최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이 좀 많고요. 네. 그게 아니면 뭐 친구들과 외식하러 가거나 남편과 뭐 그냥 네. 집에서 편하게 즐기거나. 네. 음악제 그 페스티벌인 네네네. 거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네, 걸 그래서 준비하고 계신지. 이제 오스트리아에 젤람제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독일 국경과 근접해 있는 곳인데 네. 알프스 산맥이 둘러싸여 있고 네. 이제 호수가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예요, 사실. 네. 저희 남편의 고향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작년 이제 9월에 첫 회로 국제음악제를 만들어서 거기서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친구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을 무대로 직접 세우는 일을 네. 해요. 이제 저도 마스터 클래스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게 배움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배우는 이유가 연주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 페스티벌을 시작했고 작년에 이제 막심 벤게로프가 네, 벤게로프. 예. 같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를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요즘 이제 지휘도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네. 그 저희 마스터 클래스에서 잘한 친구들 3명을 뽑아서 그 친구들이 솔리스트로 연주를 하고 네. 막시민 지휘를 하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즉석으로 마스터 클래스가 이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음악제만 하는 프로그램인데 좀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좀 들으면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연주를 하는 본인도 연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연주를 위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요. 관객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그 페스티벌에서? 지역 분들 예. 많이 오셨고요. 네. 이제 학생들의 뭐 가족들, 친구분들 다 오시고, 네, 사실 그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시작한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앞으로는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을 하실 건지, 앞으로 어떤 뮤지션으로 뮤지션이 되고 싶을 잠깐만요. 앞으로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더 성장을 이미 성장하셨지만 네, 또 성장을 할 것인지 그런 앞으로의 계획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있다면은 요즘에 사실 정상희 선생님 나이에 한국 뮤지션들이 굉장히 유럽에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특히 어떤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뭐 베를린에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또 외국에서 페스티벌 만드는 또 다른 피아니스트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 힘은 한국 사람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힘이나 어떤 특징 같은 걸 발견을 하신 게 있으세요? 혹시? 저희가 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지 않나요? 확실히 다른가요? 다른 어렸을 나라 때부터, 친구들이랑?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연습하는 훈련이 돼 있고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뭐 이렇게 네, 항상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훈련이 돼 있어서 네. 사실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닌가. 목표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네. 그러면은 다른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뭐 오스트리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한국 사람들보다는 좀 더 덜 부지런한가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까 여쭤본 앞으로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은지. 예. 일단 매 무대에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가였으면 좋겠고요. 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곡가의 의도가 바탕이 돼서 그거를 제 감정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악가였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항상 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음악가이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연주 이제 들려주시고 앞으로도 자주 한국에 나오실 거죠? 네, 앞으로 네. 연주 계획도 있고요. 자주 네. 올 거예요. 네. 다음 연주 계획은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일단 올해 8월과 9월에 예술전당에서 연주가 있어요. 이번엔 네. 협연 연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은 8월에도 또 무대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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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